퇴사를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수많은 이제 다른 대안들 중에서도 어떻게 부동산 투자로 방향을 잡으셨고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는지. 일단은 은행을 길게 못 다니겠다고 생각한 거는 부동산 투자를 접하기 전부터도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은행을 들어가기 위해서 국제재무설계사라는 시험을 봐서 이제 통과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재무설계 기본이 되는 게 인생 주기 설계예요. 은퇴설계가 포함이 되죠. 네. 거기다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우리 세대에는 최소 100세까지는 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정년이 60에서 65세 사이잖아요. 네. 그럼 최소 35년에서 40년은 소득이 없이 그 전에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평균 취업 나이가 30살 정도 돼요. 그러면 65세까지 일한다 해도 35년 일한 거 갖다가 35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. 그쵸? 네. 그게 쉽지 않은 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진짜 근로자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, 직장인으로서는.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은행 다니면서 과외도 했었어요. 과외요? 네,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는 거지만 네. 은행 업무가 11시쯤에 끝나거든요. 네. 밤 11시에 퇴근을 하면 고등학생 애들은 야자가 11시에 끝나서 집에 와요. 네. 그때 이제는 그 야자 끝나고 온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면 과외가 1시에 끝나요. 1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시간은 교육하고 1시간은 둘이 같이 졸고 이러면서 과외를 했는데 학생이랑 그렇게 해봤자 한 달에 한 학생한테서 30만 원밖에 못 벌어요. 그렇게 고생을 해도. 네. 그리고 30만 원에서도 뭐 가끔 뭐 분위기 풀어주고 피자 같은 것도 사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나가는 비용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랬었는데 또 이제 그 외에 창업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. 그때는 파티 플래너로 해서 뭐 이제 칵테일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주말에 나가서 주말에는 은행에 어쨌든 또 쉬니까 주말에 나가서 이제 따로 이렇게 투잡을 가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월세 투자 방식을 알게 됐는데 월세 투자를 하고 나니까 내 돈이 대출로 다 받아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월에 20만 원씩 이자를 다 내고도 남는 거예요. 그게 가능한가요? 지금은 솔직히 좀 어려운데 네. 제가 시작하던 그 시기에는 가능했어요. 근데 앞으로 그런 시기가 또 올 거고 신세계인 거예요 이게. 나는 그렇게 힘들게 잠 못 자가면서 일을 해서 월에 30만 원을 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하는데 월에 20만 원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서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죠. 처음에 투자를 되게 신중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첫 투자 하기 전에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?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투자는 묻지마 투자였습니다. 묻지마 투자였었는데 어떻게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알게 됐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베프가 있어요.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. 네. 베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는 그 부동산 투자 시작하기 전에는 저한테 이제 주식 소스를 주로 전달해주는 친구였는데 네. 그 주식 소스 중에 잘 된 게 별로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한 게 오히려 더 잘 됐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투자에 대해 신뢰성이 있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네. 2012년도쯤에 저한테 부동산 월세 투자를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. 2012년쯤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. 뭐 진짜 뉴스에서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네. 선대인 씨가 한참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그런 이론으로 엄청 활동하고 다니실 때여서 진짜 심리가 안 좋아서 저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. 야씨 이제 부동산 시장 다 끝났다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월세를 받으면 괜찮대요. 근데 야 아무리 월세 받아도 팔 때 집값이 떨어지면 앞으로 이익 보고 뒤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.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갔죠. 그동안에 주식 소스에 대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 2년이 지나갔어요. 근데 2년이 지나갔는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때 자기가 살았던 아파트들이 한 채당 2천만 원씩 올랐대요. 그러면 네 채면 8천만 원이잖아요. 네. 좋은 차 진짜 한 대 뽑을 가격을 오른 거예요. 게다가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그때 뭔가 머리를 콱 맞는 느낌이었어요.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은행에서 펀드를 팔 때도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라고 하면서 파는데 왜 부동산은 오히려 더 실물 자산인데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한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죠. 그러면서 시장을 좀 훑어보니까 지금 2014년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. 지금 들어가면 적어도 실패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는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처음 추천했던 그 고등학교
베프한테 추천 물건을 물어봤죠. 그랬더니 그 친구도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. 자기가 투자한 데를 똑같이 추천을 해줬죠. 야, 내가 너 거기 들어갔던데 2,000씩 올랐다는데 지금 들어가서 또 올라? 라고 얘기했더니 한 채당 1,000만 원 정도는 오를 것 같대요. 그럼 그 당시에는 내 채에서 4,000만 원이 얼마예요? 1,000만 원? 그래, 그러면 너 믿고 가볼게 하고서 투자를 했던 게 첫 투자의 시작이었어요.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묻지마 투자를 했죠.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오를 거다라고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? 약간 전문적인 용어는 아닌데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촉? 예, 감? 어쨌든 이제 금융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14년도 초중반 정도만 하더라도 누구도 부동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. 그리고 이미 꺾일 만큼 꺾여 있었는데 약간 이제 정부에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쓰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장 심리였고 거기서 정부가 띄우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에서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게 우상향으로 바뀌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늦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묻지마 투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. 어찌됐든 지금까지 되게 많은 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오신 분이시거든요, 이분이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또 쭉 진행을 하셨어요?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월세의 맛을 들었잖아요. 기본 신조가 그거였어요. 오래 버티면 부동산이 결국 오른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년도 하반기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이 온 뒤에는 다시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결국에는 내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자산적인 체력이. 그거를 생각했을 때 월세 세팅을 해서 이 월세에서 내가 내는 이자를 빼고도 나한테 수익이 남는다면 충분히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본 그 베이스를 깔아두고서 다 월세 세팅으로 일단 처음에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공단이나 이렇게 집 근처나 이런 데 있는 약간 한 1억에서 1억 5천대 요 정도 아파트들을 월세랑 매매 가격이랑 이런 걸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서 요거를 이제 수익률로 판단했을 때 월세 수익률이 얼마나 오나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봐서 물건을 좀 찾기 시작했었죠. 그렇게 이제 하나씩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면 하신 거예요? 대략? 대략 한 16 아파트를 경매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매매로 해서 대출 다 받고 월세 수익률을 했을 때 16%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거든요. 16%가 있나요? 있었어요 그때는. 14%, 16% 사이 정도 나오는 물건이면은 그때는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게 위험하다.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?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대출 쪽에서 은행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일단 대출이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딱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 안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덜었었고요.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빚쟁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금리가 뭐 1%, 2%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3%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두면 실질 이자는 마이너스 1%, 2%다, 마이너스 2%다. 그래서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. 이 반대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물가 상승률이 3%잖아요. 근데 대출 금리가 3%예요. 그러면 제가 대출받은 1억이라는 금액은 매년 지날수록 3%씩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럼 대출 이자율이 3%면 저는 무이자로 그 1억을 대출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재테크거든요. 대출을 받는 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. 근데 그런 쪽으로 얘기해 주시는 뭐 자산관리사 이런 분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뵀어요. 보통 대출은 위험하다. 많으면 위험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적절하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 보통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얘기하지는 않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맞아요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받는 건 맞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을 그냥 뭐 놀거나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걸로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에 묻어두잖아요. 그럼 잘 보세요. 10억의 가치가 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10년이 지나서 1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지금보다 무조건 떨어져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예전에 500원이면은 그 슈퍼 가서 폴라포 같은 거를 5개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한 개도 못 사 먹어요.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. 당연히 우리가 빌린 1억도 10년 뒤에는 진짜
어떻게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부동산은 역으로 더 많이 올라 있을 거거든요.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. 그러면 내가 대출받는 금액은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,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가 투자한 부동산은 가치가 반대로 오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서 파산만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죠. 대출을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 뭐 대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세히 보는 밑에 링크로 제가 블로그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